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강희신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새로운 패턴의 북한에 관한 뉴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해서 한국 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외교 정책의 목표를 어떻게 삼았는가.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느꼈냐면 미국에서,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오고 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전부 미국에서 그 선거를 치르고 그때마다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그런 그 대통령 당선인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한 가지 그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전해드리고, 대통령이 바뀌면 여러 가지 정책도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이번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단임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5년 동안 이어왔었던 핵심 사업, 핵심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당이 바뀜으로 인해서 완전히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인들 얘기부터 가겠습니다. 한국 식당과 빵집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밀가루와 쿠킹오일 때문인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쿠킹오일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그 오일이,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쓰고 있는 해바라기 오일의 반 정도를 세계로 보내고 있는 국가입니다. 물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농산물이 뭐 또 합치면은 세계에 굉장히 많이 보내는 것처럼 그런 형태니까, 지금까지 이 지금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어느 알자지라입니다. 알자지라가 굉장히 좀 심층 취재를 했는데, 빵가게에서 빵은 밀가루잖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 전쟁이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 몰랐고, 그리고 나는 무슨 그 빵가게 가운데서도 한국은 뭐 손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빵가게들이 있잖아요. 인천에 있는 어떤 그 이승자 빵집이라는 곳에 이승자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 40살 되신 분이네요. 이분은 밀가루를 프랑스에서 수입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빵하고 여러 가지를 그 만드는 밀가루를요.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 만드는 밀가루가 또 거기서도 또 뭐 떨어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그 영향력을 미칠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요, 전쟁터에서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얼만큼 떨어졌죠? 그다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무튼 전쟁 전에도 이 팬데믹 공급망 때문에 이미 밀가루 값이 30%가 올랐는데, 그리고도 이 공급처에서 또 오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계 곡물 공급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합치면 4분의 1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의 곡물 자체가 가면 프랑스처럼 뭐 바게트 빵, 뭐 크로스상 뭐 이런 빵을 잘 만드는 데서는, 거기서 우리 한국에서 뭐 박력분, 강력분, 중력분 있듯이 아마 그런 있잖아요. 뭐 한 끗이 다른 거. 무슨 이 천 같은 것도 한 끗이 달라서 뭐 재료의 섞임이 똑같아도 무슨 뭐 이태리 천과 어디 천이 다른 것처럼 그런 형태로 우크라이나 것이 가서 프랑스에서 세련되게 밀가루로 오는데 그게 이렇게 비싸진다 하고 더 오른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될지 상상을 못했다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공급의 거의 반을 우크라이나 해바라기 오일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나 영향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고 계시는 47살의 라스트 네임만 밝히셨네요. 이분은 김이라는 그분도 뭐 여러 가지 그 쿠킹 오일이 18리터짜리, 그럼 미국으로 4.75갤런인데요. 우유 하나가 1갤런이니까, 그런데 그게 그 4.75갤런이 보통 한국에서 35,000원, 한 29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4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36달러 조금 넘네요. 근데 이분은 무엇을 하시느냐? 튀긴 떡볶이. 저 튀긴 떡볶이 못 먹어봤는데요.
매운 떡볶이는 먹어봤어도 튀긴 떡볶이, 볶음밥이 주 메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은 6만 원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여름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3만 5천 원에서 6만 원, 거의 2배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대주시는 분들이 그냥 사놓으세요. 비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유럽에서 전쟁이 나서 세계적으로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나지만 곡물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식품값이 3월 달에 12.6%가 올랐습니다. 채소와 시리얼 23.2%와 17.1%가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해서 이 알자지라가 보도해 주기를 지금 소매업소는 값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올렸는데 팬데믹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가 올렸는데 값을 올리면 경쟁이 있지. 정말 믿지면서 팔 수밖에 없는 형편의 가게도 있다는 거죠. 팬데믹 끝나면 좋아지려나 했는데 이게 웬걸 더한 게 지금 등장을 했네 하는. 그래서 이분도 딜리버리나 온라인에서 뭘 파는 것을 음식을요 구상을 해보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자지라가 보도하기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것도 양극화라는 거예요. 아주 값싼 그런 무슨 뭐 식료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또 아주 값비싼 것도 늘어나고 뭐 이런.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다가 난 더는 못하겠다. 손 들었네 하면서 가게를 내놓는 분도 계시고 그 내놓는 분은 저 혼자가 아닐걸요. 지금 이런 형태로 사업체를 팔려고 내놓으신 분들이요. 이런 얘기요. 이런 형태로 가면은 한국이 경제 성장은 별론데 물가만 계속 그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우려도 있고 실제로 경고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게 한국은행이 예상치 않은 이자율 인상을 했다 하는 보도 미국의 거의 모든 뭐 로이터를 포함을 해서 많은 그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스트레이트 뉴스 격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그 자세히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느 매체인가 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뭐 CNBC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경제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잖아요. 한국이 목요일에 예상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지금 총재가 4월 며칠이죠? 29일인가요? 4월 19일이네요. 국회 청문회가 되고 나서 뭐 취임을 하니까 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에 취임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총재가 없는 상태에서 이자율 올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0.25%를 올려서 1.5% 됐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에서도 한국은 워낙에 경제력이 크기 때문에 세계 10위이기 때문에 로이터가 전문가를 통해서 한국이 이자율을 올릴 것 같으냐 아니냐 다음에 올릴 것 같으냐 하고 29명에게 물어봤더니 11명만이 이번에 올릴 것이다 라고 답을 했고 18명은 안 올릴 것이다 라고 답했는데 예상이 틀린 겁니다. 5월 달에도 또 인상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올해 말까지 결국은 이제 5월 달에 한 번 더 올리고 그리고 한 번 더 올린다는 얘기네요. 0.25%로 하면은 그래서 2%로 예상이 된다는 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앞서 뭐 기름값, 밀가루 값을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이 10년 사이에 지금 한국도 최고치입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4번째잖아요.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10번째고 아시아는 뭐 당연히 중국, 일본, 인도는 뭐 못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워낙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뭐 중국과 뭐 한 1억 명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한국인데 한국 이전에 바로 전날 뉴질랜드도 올렸죠. 캐나다도 이자율 올렸고 미국도 이자율 당연히 얼마 전에 올렸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세계 각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리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두 가지는 이제는 이게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북한이 돈을 불법적으로 버는 것도 달라진 추세에 따라가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물론 이번 주에 미국에서 북한 이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당연히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살아있다면 110번째의 생일이었는데도 열병식 같은 것 없이 그냥 아주 즐겁게 하면서 지났다는 것이 큰 뉴스고, 또 앵커 뉴스 아나운서를 50년 이상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지금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다 하고 있는 이 리춘희 씨에게 호화 고급 2층짜리 아파트를 선물했다는 게 큰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재무부, 법무부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북한의 해커들이 한 번의 해킹으로 암호화폐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6억 2천만 달러 암호화폐를 훔쳤다. 북한 정보국과 연관이 돼 있는 그런 그 그룹이 암호화폐 강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달에 3월 달에 비디오 게임 회사에서 6억 2천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훔쳤다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나사로스 그룹, 나사로 그룹이잖아요. 아파트 38. 이래서 다시 미국에서는 제재 목록 그 리스트에 추가를 했고요. 이런 경우는 항상 연방수사국과 재무부도 수사팀이 있으니까 같이 수사를 하는데, 암호화폐를 벌게 해주는 비디오 게임, 뭐 여러분들께서 이 메커니즘까지 다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뉴스 핵심만 전해드리면, 암호화폐를 벌 수 있게 해주는 비디오 게임이 있습니다. 그 비디오 게임에서 뭐라고 발음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인피니티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킹을 해킹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 무슨 인피니티라는 비디오 게임을 만든 회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 회사 스카이 마비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밝혔습니다. 3월 23일에 그런 것을, 여기서 뭘 네트워킹을 들어가서 돈을 그렇게 많이, 암호화폐를 6억 2천만 달러를 훔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도 그 사용자가 큰 그 뒷바탕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다른 블록체인으로 돈을, 암호화폐를 이렇게 보내주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행이 아니라. 은행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낼 수 있는데, 그런 형태로 돈을 6억 2천만 달러를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 나사로 그룹이 6억 그 소니 해킹사, 영화사 해킹에도 연루가 돼 있고, 2019년도에요. 북한 뭐 정찰총국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들 보고 있고,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서도 뭐 20억 달러를 훔쳐갔고, 계속 이렇게 훔쳐간다는 겁니다. 이제는 암호화폐로.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는 러시아가 미국이 또 유럽과 다 힘을 합쳐서 어떠한 국제 그 금융 시스템을 쓰지 못하도록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암호화폐 거래로서 그 구멍을 막고 있다라고 그걸 걱정했는데, 이렇게 그 사이에 북한이 6억 2천만 달러를 암호화폐를 훔쳐갔다. 이런 얘기. 북한 해커의 활동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좀 비슷한 내용인데 역시 북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미국 매체뿐만이 아니라 뭐 BBC 방송 등에서도 보도를 했고요. 뭐 이런 그 관련 전문 잡지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는데,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가가 수감됐습니다. 결국은 북한을 알면서 도와줬다는 이유로 암호화폐와 연관돼서 러시아가 세계적인 그 국제 결제망 시스템을 못 쓰게 되니까 암호화폐 같은 것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북한이 제재가 돼 있으니까 뭐가 잘 안 되잖아요. 암호화폐를 훔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전 그 미국 연구원인데, 암호화폐 그룹의 연구원인데 5년 3개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또 줬기 때문에 원래는 한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케이스라고 합니다. 북한이, 미국이 이제 제재를 해서 암호화폐를 이용을 해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게 딱 그 혐의의 내용이거든요. 버질 그리피스라는 39살인 분이세요. 이분은 미국법 위반한 거예요. 이더리움이라는 재단에서, 지금 뭐 암호화폐 이더리움이 아니라 이더리움 재단에서, 비영리 재단입니다. 이 재단에서 테크놀로지와 암호화폐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뭐 싱가포르 시민권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뭐 북한과 미국의 그 적성국과 이런 형태로 적성국을 도와줬으니까 최대 20년에 뭐 이 케이스에 벌금을 10만 달러를 물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협조를 했기 때문에 5년 3개월로 했다는 겁니다. 변호사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협조를 했는데 실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판사는 재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그 새로운 재능을 기여를 할 수도 있고 해서 뭐 참작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했다 하고 미국 그 법무부는 뭐 정의 실현했네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북한을 도왔냐면은 이제 지난해 9월 달에 유죄를 인정을 했거든요. 미국 국제 긴급 경제 파워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이런 형태로 북한을 도와줬다 하는 그런 법인데 그걸 위반했는데 평양에 갔습니다. 블록체인을 연설하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이 알려주고 이러이러한 형태로 뭐 이렇게 블록체인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 하는 것을 해줬다는 거죠. 칼텍에서 캘리포니아 칼텍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중국을 통해서 2019년 4월 달에 북한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 국무부에서는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몰래 들어간 겁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2019년도 4월 달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고 국무부가 허가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그 어떤 최신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최신 분야에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것,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떤 것을 많이 퍼뜨리고 싶은 그런 그 분야의 감정으로는 순수 감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해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2018년도 그 뭐 북한도 그 뭐 암호화폐 채굴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었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한 북한이 구상하는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 같은 것도 줬다는 게 미국 수사팀의 수사 결과입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지만 제가 앞서 싱가포르 시민권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미국 시민입니다. 미국 시민이고 싱가포르에서 주로 그 살고 있는데 전에는 그 남북한 디지털 통화 교환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일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미국인들도 막 모집을 했고 그러니까 무조건 북한에 뭐 이념이 좋아서 북한을 돕겠다 이렇다기보다는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신기술이잖아요. 블록체인이라는 암호화폐 기술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자신이 믿고 자신의 그 분야를 그러기 위해서 뭐 북한, 남한 이런 형태로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국무부는 이 경우는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이 이 사람이 체포됐을 때 우리는 그렇게 북한에 가서 뭐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라고 한다던가 북한을 도우라던가 하는 것을 뭐 승인도 안 했고 지원도 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범죄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면서. 암호화폐는 여러분들 그 조심해서 다루셔야 된다는 것. 뭐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기회가 되면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한국의 행정부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먼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어김없이 쓰레기차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를 밖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들리지 않으시죠? 조금 있으면 크게 붕, 붕 백고동 소리처럼 아마 날 겁니다. 저는 그래도 방송을 계속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워싱턴 포스트와 이제 단독 그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인터뷰를 한 건데 그 인터뷰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서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에 한국은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너무나 영향력이 커졌잖아요. 그런데도 세계 무대에서는 수동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동시에 공격적인 북한과 중국이라는 이웃이 있다. 그런데 보수적인 대통령이 이걸 바꾸겠다고 한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저도 이 점이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들이 여러 대통령들이 뭐 해왔던 것과는 그 전에는 미처 이렇게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눈을 돌릴 여유가 있었는데도 어떤 행정부에 따라서는 북한과 한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행정부가 그 러시아와 그런 것들이 꼭 북한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북한 문제도 많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왔는데, 저도 미국에서 이번에 볼 때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정치인을 해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수십 년 동안 그런 것을 생각하고 생각을 다듬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주변의 외교 그 자문들이 그런 형태의 것을 윤석열 당선자에게 알려줬고 후보 때부터 설득을 시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 문화적인 영향력이나 경제적인 그 파워, 영향력, 지위에 맞는 외교 정책을 하겠다. 외교 정책을 강화하고, 그리고 외교 정책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은 좀 빼고 가겠습니다. 미국과 강화하고 일본과도 필요한 만큼 대화를 해서 오해가 있다면 풀고, 국경이 붙어 있는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은 일본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 자체도요, 미국만이 갖고 있는 북한에 관한 정보가 있고 일본만이, 한국만이 갖고 있는,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문제들이 다릅니다. 이건 민족적인 문제도 그렇고 지정학적인 이슈도 그렇고 기술적인 전문가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한국에서 반일 감정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수십 년 사이에 최악의 상황인데, 뭐 윤석열 당선자는 필요하다면 일본과도 대화해야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은 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의 외교 정책을 북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한미 관계를 바탕으로 유럽연합, 아시아 전역으로 폭을 넓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돈은 좀 써야 돼요. 저는 걱정되는 게, 한국에선 지금까지 무슨 국제 뉴스, 세계 뉴스 하면 정말 저 먼 나라에 있는 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 뭐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미국처럼 막 팍팍 이렇게 돈을 쓰고 그 도와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안 해도 당연한 것 같은,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 시절을 너무 오래 보냈는데 이제는 그러면은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펼칠 수가 없어요. 돈을 써야지 되는데 그 돈 쓰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많이 이걸 준비가 됐을까 하는 걱정은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국과의 동맹에 있어서도 윤석열 당선자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만 중국과의 그 경제적인 것에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 아니야? 중국도 이런 입장을 조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은 기후변화라든가 뭐 백신 생산이라든가 세계적인 공급망 이런 것에 있어서 그 위치에 맞는 역할도 그 해야지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목표를 이루는가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그 차이도 너무너무, 거의 반이 반대하고 거의 반이 다른 후보를 지지했고 반쪽의 그 당선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민주주의적인 투표가 시작되고는 가장 작은 투표율 차이잖아요. 언젠가 어떤 분이 가장 작은 거 아닌데요, 과거에 있었는데요. 근데 과거는 부정선거 무슨 선거에서 87년 이후를 민주주의 선거라고 보잖아요. 한국에서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가장 적은 1%포인트도 안 되는 표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완전히 의견이 미국처럼 분열됐잖아요. 반쪽 반쪽. 그런 국가에서 수입의 불균등은 얼마나 심합니까? 주택값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이 같은 공약을 윤석열 당선인이 지킬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중심적인 외교 정책은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미 동맹을 재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지지하셨던 분들 가운데는 언제 그게 뭐 흩어졌었어? 흩어졌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문제와 연관이 돼서 미국과 완전히
물론 완전 일치라는 것은 없고 완전 일치를 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국가는 큰 국가든 작은 국가든 자신들의 국가 이익에 맞게, 그러나 괜히 뭐 너무너무 그 부러질 정도로 하다가는 손해만 보니까 유연성 있게, 때로는 단기간 손해를 보는 듯 그러나 장기간 이득을 보고, 그리고 혼자만 다 이득 보려고 하면 절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외교에서는 없잖아요. 다른 국가가 바보입니까? 서로 윈윈 해야지 되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워싱턴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게 북한과의 그 무조건적인 또 우선순위도 거기에 무조건 놓고 한 것 때문에 뭐 좌절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북한 문제 때문에 너무나 조심을 해왔고, 그에 비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알고 계시는 것 다 빼고 가겠습니다. 조금씩만 말씀드리고, 61세의 배경이 검사 출신이고 이렇게 했고 음식에 관심이 많고 김치찌개, 불고기, 스파게티, 버섯국, 그런데 계란말이가 안 들어갔네요. 여기에 가족, 친구들과 음식을 먹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가깝게 되면서 뭐가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라는 거. 뭐 51살에 결혼을 해서 4마리 강아지, 3마리 고양이, 자녀는 없고 롤 모델이 대통령이 누구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런 때 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레가시를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주의를 방어한 것, 그리고 존 F 케네디의 아주 그 매력적이고 민권 같은 것을 중요하게 했었고, 뭐 마틴 루터 킹이 감옥에 갇히면 뒤로 해서 풀어주고 갇히면 풀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케네디가 그 쿠바에 관한 뭐 이런 그 흑백 다큐멘터리를 그 윤석열 당선자가 고등학교 때 봤답니다. 61년도 그 피그만 침공 그런 것 실패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하고 인정하는 장면이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한마디로 그의 외교 정책은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된다는 것이죠. 북한에 대한 대응뿐만이 아니라 이 자체적으로 한국의 외교 정책을 만들어야지 되고, 그러려면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지 되는데, 그 더 많은 책임이라는 것은 해외에 지원하는 것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10,000,000 지원을 약속했다면서요. $10,000,000면 미국에서 $500만 주택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도 많으십니다. 요즘은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100만 되지 않으면 뭐 집이라고 하기도 힘들 그럴 정도거든요. 그럼 $10,000,000라고 하면은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에서 뭐 웬만큼 좋은 집 서너 채 가격밖에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인구가 4,400만 명입니다. 1인당 20센트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윤석열 당선자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네요. 그것으로서는 부족하다.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도울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스텝을 따로 두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다 같이 러시아를 압박해야지 되는데 현 정부는 좀 안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강화해야지 되고, 정치적으로 중국에도 강한 입장을 취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중국에 대한 그 경제적인 의존도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얘기, 앞서 말씀드린 중국이 한국의 뭐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지만 베이징도 서울에 의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쿼드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명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인도, 일본, 또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하는 것을 지지한다. 호주 워킹 그룹으로서. 그리고 뭐 여기에 다 이제 뭐 기후 변화, 백신 분배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북한은 주적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영 다른 방향이죠. 그러나 주적으로 삼는다고 해서 등을 돌리고 대화를 안 한다는 입장은 아니고, 그러면서도 대화를 추구한다. 양방향을 향해서 가겠다는 거죠. 결론은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이 얘기를 윤석열 당선자가 했습니다. 미국, 일본과 협력하고 협력할 거는 해야지 된다는 거죠. 일본과도 뭐 여행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이 최근에 떨어졌는데 자주 대화를 하고 관계자들이 방문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풀고 오해가 있는 것도 풀고 이게 일본도 좋아하는 점이고 미국은 아주 좋아하죠. 일본과 한국이 나쁘면 어떻게 중국을 생각하고 있는 미국이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는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성가족부 문제, 뭐 남녀, 뭐 갈라치기 문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인터뷰가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자가 여성 문제에 대해서 한 말 가운데서 가장 여성 쪽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성별 격차는 해소하겠다. 여성가족부는 뭐 폐지하지 않고 지금 홀드했잖아요. 뭐 장관도 지명하고 있으니까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권한 부여에 관한 지표에서 선진국 가운데서는 한국이 뭐 거의 꼴찌나 2위를 차지한다.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라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세계의 지표가 그렇습니다. 그 점을 인정을 하고 개선해야지 된다. 이게 윤석열 당선자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수십 년 동안 진전이 있었다. 진전이 있었죠. 진전은. 그래서 행정부가 어떤 일을 할까? 법적인 권한을 남성, 여성 다 양성에게 보장을 해야지 되는데 세계적인 표준에 따른 그런 정부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성에 대한 기회도 세계적인 표준에 맞춰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는 워싱턴 포스트 도쿄 지국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젊어요. 33살밖에 안 됐습니다. 미셸 이예희라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88년도에 뭐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괌에서 오래 살았고 처음에 미국의 오하이오에 왔다가 괌에 갔다가 에모리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국제학과, 영어학과 그리고 학교 때부터 편집장을 했고 그 다음에 무슨 미국 신문사에서 뭐 일리노이 이런 데서 뭐 여러 번 인턴도 했고 워싱턴 포스트에는 2014년도에 워싱턴 포스트에 팩트 체크가 유명하거든요. 그 팩트 체크를 하다가 이상하네요. 최근까지도 미셸 무슨 필드였죠? 애나 파이필드. 애나 파이필드가 저하고 워싱턴 지국장으로서 인터뷰를 한 게 몇 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미셸 이에히 씨가 워싱턴 지국장인 것은 몰랐거든요. 북한에 관한 승계자라는 그 석세서라는 책을 썼었을 때 그 애나 파이필드라는 그 워싱턴 지국장은 이분보다 나이가 많죠. 많은데 인터뷰를 했고 최근에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분이 그 워싱턴 포스트의 팩트 체크로 2014년부터 일하다가 지금 도쿄 지국장을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도쿄 지국장은 도쿄에서 한국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커버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국에서 아주 그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도 커버를 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뷰였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권이 바뀌면 많은 그 정책이 바뀌는데 이게 굉장히 강한 이슈였었던 부분이잖아요. 탈원전. 원점으로도 유턴 신호를 보였다. 새로운 차기 행정부는 한국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옴에 따라서 핵연료에 대한 뭐 탈원전 단계적인 이런 것이 유턴 신호다. 차기 행정부는 이 러시아 침공에 따라서 탈원전 계획을 단계적인 탈원전 계획을 뒤집는다. 이거는 이미 그 선거 전부터 예상이 됐었던 겁니다. 원희룡 씨가 제주지사가 이번에 그 선거를 치르면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인수위원회의 기획위원장을 지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핵 파워를 줄이기를 계속했는데 그 결과 이건 이제 원희룡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장이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주장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온실가스를 늘리고 에너지 비용도 증가됐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뭐 국제사회의 한 탄소 중립에 대한 약속도 다 지켜야지 되고 이런저런 것 해야지 되지만 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현실적으로 또 책임 있게 일을 해야지 되는데 핵에너지 교수 한양대학교의 김영수 에너지가 얘기하기를 러시아 침공이 이 단계적인 문재인 대통령이 해온
핵파워를 줄이기가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에너지 안보와 가격에 있어서. 러시아에서 한국이 화석 연료라든가 그 밖에 리퀴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수입을 하니까 이렇게 전쟁이 나서 미국 같은 나라와 유럽연합에서 다 공동으로 민주국가에서 뭐 거기서 에너지 사오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정말 너무 힘든 거잖아요. 지금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 하는 것을 증명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세계에서 화석 연료를 5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환경 띵크탱크 엠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 화석 연료의 20% 이상이네요. 여기선 굉장히 많이 보고 있네요. 2020년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이제 제재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 한국의 그 석유발전 관계자가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추가로 러시아 석탄은 더 이상 사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물론 계약해놨던 것은 다 사야죠. 그러나 추가로 계약은 하지 않는다. 국제 페이먼트 제재도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한국은 핵 원자로 밀도는 세계에서 뭐 무척 높습니다. 24개 원자로가 2개의 그 남동쪽 산업단지 2군데에 있잖아요. 이런 특수성이 있고 2019년 한국의 원자로는 시간당 139 테라와트의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세계 5번째 핵파워 생산국입니다. 뭐 수출도 하고요. 핵은 전체 전력 발전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핵이. 이건 미국의 에너지 정보국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위험하다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탈원전 그 핵발전 계획을 세웠고 이것은 발전소 새로운 발전소를 노후된 발전소를 폐쇄하고 나서는 새로 건설하지 않는다 이죠. 그게 이제 폐쇄가 되면은 그래서 2034년이 되면은 17기로 줄이기 24기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탈원전 운동가는 뭐 가장 쉽게 뭐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재난 이런 것 그리고 또 독일이 원자력 파워를 전체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결정한 것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대체 에너지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대안은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는 반대편의 비난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애는 국영 그 전력회사 캡코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고 기존의 그 화석연료 자산 유지하는 기득권도 갖고 있고 이것이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앞서 이제 그 원희룡 경기지사의 얘기를 그 기획위원장으로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당선자는 본인의 그 페이스북에 프랑스의 핵파워 배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뭐 친핵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 뭐 그린 분류법 이런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5년 전과는 달리 탈핵을 뒤집고 원전 쪽으로 유턴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페이스북에 주장을 했는데 이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탈원전이던 급격한 탈원전이던 완전 탈원전이던 부분적인 탈원전이던 그 나라의 상태와 국제 정서와 세계의 추세에 따라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사령탑에는 역시 대통령의 철학인 거죠. 그 이슈에 한해서.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전해드렸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